네, 지금부터 중앙일보 CSIS 포럼 2020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의의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질 텐데요.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맞이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세션은 정재호 서울대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맡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재호 교수입니다.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션에 참여하신 패널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1세션의 마무리도 결국은 미중 관계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4년 정도의 트럼프 시기를 보면 중국 이렇게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연관된 것은 다 안 할 것이다. Anything but Trump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오바마 2.0도 아닌 그 어디 중간에 있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또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국 그리고 한미 동맹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것 같기에 오늘은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적일 수 없는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그램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레엄 앨리슨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정치학을 공부한 분들이라면 다 교수님이 쓰신 Essence of Decision 그리고 To See the Death Trap 이런 책들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버드대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보니 글레이저 씨입니다. CSIS의 중국 관련 선임 고문을 맡고 있고 또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알려진 미중 관계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좌측에 신정승 대사님이십니다. 전 주중 대사를 맡으셨고요. 또 지금 현재 동서대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제 우측에 윤영관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네 분 패널께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두 분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를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와 계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달라고 부탁드렸고요. 한국 측 두 분 패널께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한국의 외교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 요인들을 갖게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분 패널께 각 5분씩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앨리슨 교수님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에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 글레이저 박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미중 관계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미중 관계는 오바마 2.0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2기의 어떤 모습도 아닐 것이라는 점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국제 정치 또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지금과 비슷한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시진핑 중국 정부와 함께 과연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2.0과는 다를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했겠지만 전 세계가 바뀌고 중국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달라졌죠. 그리고 2021년 1월 20일부터는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2.0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거 이전에도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기대한 그런 형식으로 답을 해 주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과 복귀, 검토, 인정, 그리고 현실주의라는 5가지 R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상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는 트위트를 날리는 방식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험한 정책은 되돌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파리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고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재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토라고 했는데요. 트럼프의 159개의 업적이라고 트럼프는 자랑을 하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이 모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국익이 어떻게 좌우되는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갔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쌍둥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실제로 투키디데스의 관점에서의 라이벌입니다. 부상하는 강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국제 질서는 바로 미국이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5번째 R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과 중국은 결국 한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이 한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러한 상황에서는 상호 파괴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소련과 대치하던 냉전 시대를 우리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가지 R로 제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현실이 되겠는데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지정학적인 권력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의 시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강대국의 경쟁 측면이기도 하지만 투키디데스의 경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양자 간의 권력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강자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강국이 유지했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 중국과의 관여 또는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 국내적인 차원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언론이라던가 의회에서의 움직임 또 여론조사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4년 전에는 중국이 모든 차원에 있어서 우호적인 국가로 여겨졌고 때로는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적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또는 적대적인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3분의 2 정도의 국민들은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3분의 2 정도의 국민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혹은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우호적인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의회에서는 종종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의 편을 들거나 중국을 반대하는 그런 결정들이 과거에는 의회에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홍콩이나 신장 등등과 같은 이런 곳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의회는 반대의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 99대 1 또는 98대 2 정도로 중국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외교 정책과 관련된 여러 보도나 기사들을 보면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나 의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내 정치와 또 국내 여론 또 국내의 전문가들 가운데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 맞서는 그런 정책들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경쟁을 펼치고 사나운 경쟁 관계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양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래야만 환경을 보호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남아있고 또 전략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 있을까? 개츠비를 쓴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두 정부가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대통령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레이저 고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본 패널에 앨리슨 교수님과 또 신 대사님, 윤 장관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계속되고 이것이 미국에 계속해서 도전 과제가 될 텐데 왜 이와 같은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해상충이 있습니다.
서로 해결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가능하죠. 중국의 군사력의 강화는 여러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자산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방국과 또 미국의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상충이 되고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이유는 바로 중국이 갖고 있는 야심과 또 이 야심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목표는 혁신을 강화해서 중국을 최대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 강국이라는 단어가 전략적 경쟁 관계와 갈등의 핵심에 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국제 체제에 참여만 했을 때에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여지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세계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규범과 규칙을 국제사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전략적 경쟁이 촉발되고 또 이념적 경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금융위기나 또 여러 위기 시에 계속해서 미국은 힘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힘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하락이 촉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활용을 하고 또 민주주의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데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경쟁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제재라든지 관세, 여러 규제들을 계속 지속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수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학생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예외 사항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콩과 신젠의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홍콩과 관련된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신장에서의 중국의 정책은 대량살상 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미국을 재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파트너들과 동맹들과 협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동맹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톤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계속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전 세계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톤을 조금은 완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또한 국익이 맞는 곳,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협력을 할 것이고 전 세계의 보건과 팬데믹도 또 다른 협력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을 해서도 북한과 관련을 해서도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어젠다에서의 우선순위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자 기관들과
다시 한번 협력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중국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WTO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의 국가가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WTO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WHO의 탈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파악을 했을 때 여러 도전 과제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의 지속성이 있겠지만 또 큰 변화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앙일보 CSIS 포럼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CSIS 분들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또 거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관한 그런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기후변화 또 비확산 같은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과 협력을 도모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은 한국이 이 전략적 사안에 있어서 미중 사이에 선택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은 한국의 대무역에도 영향을 줬고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은 일부 한국 기업들이 IT 분야에서 중국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중 간의 갈등이 이 한반도로 확장될 경우에는 그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저는 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넘어선 그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이동 이런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아닌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름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드 플러스 같은 안보 네트워크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해 올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항해의 자유 작전에 한국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의 핵심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고 또 우리가 싫든 좋든 한반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죠.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은 일본이나 호주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점은 전번 세션에서 빅터 차 선생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이에 더해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고 한국 대무역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1992년 수교 이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로서는
한국으로서는 방어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한미동맹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안보적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중국을 군사적 목표로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으로서는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미중 간의 윈윈 협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글로벌 가버넌스에 있어서 미중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 미국, 중국 이 3자가 함께 모여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미국 간의 대화를 추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적 연계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새로운 기술, 산업기술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램 앨리슨 교수님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보니 글레이저 선임 고문님 이 스크린으로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냉전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경제력이 증강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 지역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주도 국가 또는 뭐 패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한 딜레마를 한국에게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실존하는 그 안보 위협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 상당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점은 이 경쟁은 지속하지만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그런 이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미국, 중국 3자 간에 이 공통 분모를 모색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그러한 어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중 간의 협력이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중 간의 일종의 그 모두스 비벤디 상호 공존 방식을 찾는데 성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냉전 때 미소 간에 대립이 있었지만 그들 간에는 어떻게 대립 중에서도 공존할 것인가 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중 간에 그러한 이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미 동맹이 동시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고위 그 관료와 전문가들이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떤 공동의 비전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안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 이슈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할 때만이 이 두 동맹 사이의 오해 소지나 어떤 정책의 미스매치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이 생겨난 지.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그때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야만 이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이 아니고 말이 마차를 끄는 그런 한미 동맹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 유념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두 가지 핵심 그 키워드는 민주주의와 동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의 국가 정체성은 바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 다자주의, 이 개방된 시장 경제 이러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치 외교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다음 세션의 주제인 한일 관계도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한국 측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글로벌 외교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 팬데믹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난의 극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제3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측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처해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직접 군사적으로 부딪혔을 때 한국은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걸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호주와는 다릅니다. 일본은 북일본이 없고 호주는 호주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동맹 정책은, 한국에 대한 동맹 정책은 규격화된 일률적인 동맹 전략, one size fits all kind of 이 동맹 정책이 아니라 이 고객에 맞춘 이 일종의 맞춤식 동맹 전략, customized alliance policy를 추구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 측에서 협력해 줬으면 하는 것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 남북한 간의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면 좋겠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한국은 한반도 문제 이외의 지역에서의 그 안보 협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협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9분 정도 됩니다. 모더레이터로서 패널 분들께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앨리슨 교수님께, 앨리슨 교수님이 묘사하신 미중 관계, 향후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키데스터 그 책에서 쓰신 소위 말하는 공유성, commonalities라는 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미중 관계는 전혀 출구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글레이저 고문께는 지금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컨대 2017년 이후에 한국이 사드 문제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을 당시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국에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위협이 비군사적일 때 동맹의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신대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한미중 3자 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2013년에 시도되었던 다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과연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협의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 전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또 동맹을 갖고 있는 한국이 3자 협의체 내에서 정직한 중개인, 어니스트 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의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중국 사회과학원이나 최근에 중앙일보의 서베이를 보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한미 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52차 워싱턴에서 열린 52차 한미 연례 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맹이 거의 부서졌다, 망가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공동 기자회견조차도 취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즉 국민들의 어떤 그 선호와 정부의 정책이 엇갈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널들에게 2분씩밖에 시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앨리슨 교수님. 네, 빠르게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제가 책을 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부분은 전쟁으로 그 경쟁은 끝났습니다. 끔찍한 전쟁이 발생을 해서 양측이 다 파괴가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미중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책에서 약 500년 동안에 16개의 투키디데스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6개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강국의 신흥 부상국이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12건은 전쟁이 발생을 했지만 4건에서는 전쟁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 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투키디데스의 경쟁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종결과 불행한 종결 사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전쟁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제3자의 도발에 의해서 혹은 어떤 우발적인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연쇄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 결과로 미국과 중국이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대전 당시의 발발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도 우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냉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화력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을 했지만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양국과 전 세계의 국가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전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국가에게 다가가고 있죠.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협력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에 대한 수입을 중국에서 막았을 때 WTO에 제소를 했고 EU와 미국이 함결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제소를 한 케이스에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선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의 리저브 펀드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또 민간 기업들이 같이 보상을 할 수 있는 펀드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여러 경제적인 활동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 아주 거대한 펀드를 마련을 해서 대처한다기보다는 소액의 펀드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호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현재의 사건을 보면 호주에 와인을 구입을 하려는 운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 와인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중국의 피해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여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롯데그룹의 제품을 더 많이 사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동을 이와 관련해서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주의 안에서 여러 동맹과 협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2013년에 한미중 3자 대화 노력이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2021년은 2013년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맹이 아닌 나라 그리고 동맹국 이렇게 한국에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아니면 이 균형 있게 어떤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한미중 3자 대화를 꺼내는 거는 북핵 문제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 한정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도 상당한 부분에 어떤 그 몫이랄까요? 발언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양측을 잘 설득을 해서 이 한미중 3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아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일반 인식과 그 정책 차원의 현실에 큰 괴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점을 의식을 해서 제가 아까 우리 정부 측에는 가치 외교 측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이 미국과의 협조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측에서도 좀 해줬으면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맞춤식 동맹 전략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 똑같은 전략을 요청하는 거는 조금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협력이라든지 환경협력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지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바이든 팀이 현안에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외교 문제에 다루는 것이 힘들 때에 예를 들자면은 북측을 향해서 우리는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을 할 것이고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도 메시지라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전달하면은 큰 도움이 되고 그러한 갭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의 유효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전략적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국익의 기준, 국익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공감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세션 시간이 이미 3분이나 지난 상황이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한국과 미국의 패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 2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교수님 비롯해서 패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5분 후에 세션 3 한미일 공조 회복의 길에서 뵙겠습니다.